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총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좀 길 것 같은데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질문들과 답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 지필한 방아쇠 손가락 책의 일부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아주 좋은 내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아쇠 손가락 환자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궁금증들 모두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방아쇠 손가락이 뭐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일부가 두꺼워져서 그 통과하는 터널에 걸려서 딸깍딸깍 소리가 나고, 그리고 실제로 움직임도 딸깍딸깍 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가 더 심해지면 손가락이 구부러져서 안 펴지거나 또는 아예 구부러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증상은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겠고요.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은요, 힘줄이 붙다가 터널에 걸리는 건데, 이 힘줄이 붙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흔히들 방아쇠 손가락은 손을 무리하게 써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생기는 대부분의 원인은 모르고요. 손을 무리하게 쓴 것은 큰 원인에서 조금 더 보태는 게 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거의 생기려고 하는 힘줄염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조금 더 손을 쓰면 생기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안 쓰는 분들도, 거의 진짜 전혀 거의 안 쓰는 분들도 방아쇠 손가락으로 옵니다. 형제들이 다 방아쇠 손가락이 있고 엄마도 방아쇠 손가락이 있으면 저한테도 유전적으로 생길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유전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딱 유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절염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 힘줄염도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면 방아쇠 손가락도 당연히 유전적인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제들이 손잡고 오거나 엄마하고 딸이 손잡고 병원에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은 어느 손가락이 가장 불편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방아쇠 손가락은 이 5손가락 중에 본인이 많이 쓰는 손이 불편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이 중에 엄지손가락이 손의 기능의 50%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에 온다면 제일 많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많이 쓰는 손가락이 주로 이 세 손가락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쪽에 생긴 사람이 더 불편하겠죠. 그래서 본인 사정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엄지손가락이 제일 불편하다. 방아쇠 손가락과 관련된 병은요, 통풍,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류마티스가 있어도 좀 잘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아주 확연한 차이가 이렇게 나진 않아요. 그런 병들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생긴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고 아주 관련이 많이 있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진단은요, 만져보면 알죠. 숙련된 의사가 손을 만져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거를 MRI 찍어보고 초음파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하는 거는요, 부가적인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비수술 치료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방아쇠 손가락의 비수술 치료 방법은요, 찜질이 있고요, 또 휴식이 있죠. 안 쓰는 거, 먹는 약이 있고, 주사가 있고, 봉침, 그리고 침,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게 비수술 치료 방법입니다. 마사지도 있네요. 손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는 것도 비수술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의 효과적인 약물 치료는요, 소염 진통제 하고요, 스테로이드가 주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아쇠 손가락의 근본 원인이 힘줄이 붓고 아픈 염증. 이 염증은 곪은 게 아니고 관절염과 비슷한 염증입니다. 이 염증을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물들이 효과가 있습니다. 주사 치료가 잘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사실입니다. 방아쇠 손가락은요, 주사 치료가 잘 됩니다. 특히 이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면은 효과가 제일 좋고요. 다른 주사도 효과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사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데 그럼 단점은 없나요?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주사를 맞는다는 것은 어쨌든 살에 찌르는 거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환경 아니면 비위생적인 관리가 된 데서 주사를 맞으면요. 잘못하면 곪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이게 혈관에 들어가면 혈관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 신경에 들어가면 신경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힘줄에 들어가면 힘줄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힘줄염은 이렇게 주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 부풀어 오르거나 하지는 않지만 힘줄이 녹아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수술적 치료와 하키나이프 시술을 같이 하면 좋으냐라는 질문인데요. 예,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 실제로 제가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면서 비수술적 치료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키나이프 시술로 방아쇠 손가락은 해결이 100% 되는데 지금 저는 거의 100% 해결이 됩니다. 100% 해결이 되는데 그 힘줄염, 힘줄이 아프고 관절이 붓고 하는 그 증상들은요. 한 방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관절염이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수술은 어떨 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치료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수술은 너무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일상생활이 안 될 때는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의 종류는요. 손바닥을 절개하고 하는 전통적인 수술이 있고요. 절개하지 않고 하키나이프나 바늘 같은 기구로 하는 경피적 수술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장단점이 있고요. 절개하는 수술은 손바닥의 회복이 느리고 통증이 많고 재발을 잘하는 단점이 있고 경피적 수술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피적 수술을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힘줄이나 신경, 혈관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많이 어렵습니다. 경피적 시술이. 절개 수술 후에 회복이 늦다고 하는데 평균 경과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절개 수술 후에는요. 회복이 보통 손바닥의 상처 회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회복이 보통 한 달에서 2달? 그 정도는 돼야 손바닥 상처가 어느 정도 제대로 아물어서 손바닥의 통증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한 2주 정도는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많이 붓고. 그래서요. 그리고 재발 확률이 한 3% 정도 있고요. 통증이 진짜 오래 가는 분들은 한 6개월, 1년 동안까지 오래 가고 상처도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절개 수술의 장점도 있습니다. 절개 수술의 장단점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장점은요. 비교적 수술이 쉽습니다. 그래서 손을 수술할 때 그 주의해야 되는 특별한 주의점만 좀 알면 많이 실수하거나 크게 문제 생길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좀 수술이 쉽습니다. 하키나이프나 그런 것보다. 단점은 재발이 좀 많고 통증이 있고 회복이 느리다. 그게 단점입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도
방아쇠 손가락이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이 쭉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빠지기도 했다가 좋아지기도 했다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당뇨 때문에 방아쇠 손가락이 심해졌던 분들은 당뇨가 좋아지면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원래는 힘줄이 좀 붓긴 부었지만 방아쇠 손가락이 생길 사람이 아닌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겼다면 일을 좀 줄이면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방아쇠 손가락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방하는 방법이 이게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손을 아끼고 덜 쓰고 찜질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덤벨 같은 거 들고 뭐 땡기고 이런 운동을 하면서 방아쇠 손가락을 방지하고 싶다. 가급적 손바닥에 힘이 덜 가도록 꽉 쥐는 거를 좀 피하시고 손바닥이 두꺼운 장갑을 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은 없고, 이렇게 하면 완전히 예방이 되느냐? 예방이 조금 됩니다. 조금. 완전히 된다고 보긴 어렵고 조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손을 무리해서 방아쇠 손가락에 생기는 비율이 조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있느냐? 예, 스트레칭하고 손가락 운동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인터넷상에도 나와 있고,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에게 직접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스트레칭이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상처가 빨리 낫고 손에 부목, 깁스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손을 바로 쓸 수가 있고, 아프기는 해도 손을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선택하는 이유 같습니다. 특히 물을 만지는 거는 한 이틀부터 되기 때문에 절개하면은 뭐 2주, 한 달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차이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개 수술에 비해서 하키나이프 시술이 덜 아픈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하키나이프 시술이 절개 수술에 비해서 덜 아프죠. 덜 아픕니다. 확실히 덜 아픕니다. 어떤 분들은 하고 나서 뭐 이거 아픈 것도 전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절개 수술을 하면 손은 굉장히 감각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아파서 가급적이면 무통 주사를 맞는 것을 권장하고요. 하키나이프 시술도 경우에 따라서 아픈 경우가 있지만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덜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부분 마취로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 때 수술 중에 통증이 심한가 하는 질문인데요. 부분 마취만 하면요, 하키나이프 시술 중에는 통증을 전혀 못 느낍니다. 평상시에 통증이 심한 분들은 하키나이프 시술하고 나서 통증이 바로 없어지느냐? 이거는요,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평상시에 심하게 아프던 분들도 시술 후에 멀쩡한 분이 있고요. 시술 전에 그럭저럭 좀 걸리긴 했는데 많이 안 아팠는데도 시술하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도 제가 감을 좀 잡기는 어려운데 약간의 경향은 있습니다. 시술 전에 MRI상에서 힘줄이 많이 부어있던 분들은 통증이 좀 심한 편이고, 그래서 약 먹고 관리를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부종, 힘줄이 부은 게 별로 없었던 분들은 통증이 좀 없는 편이긴 한데 확실하진 않고 그런 경향만 조금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하키나이프 시술로 완치가 되느냐? 이 방아쇠 손가락 증상은요, 딸깍딸깍 걸리는 것은 즉시 완치가 됩니다. 그 나머지 현상들은 힘줄염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요, 이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정립이 안 돼서 하키나이프 시술하고 언제 완치가 되느냐, 완치가 되긴 하는 걸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잘 못했는데 방아쇠 손가락은 바로 완치가 되고 힘줄염에 대한 증상이 남는 겁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키나이프 시술하고 일주일 만에 골프 쳐도 되느냐, 아니면 언제 골프 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 질문에는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골프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매우 중요하거나 내가 정말 꼭 가고 싶은 자리면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빠질 수 있거나 아직 약속이 안 잡혔거나 뭐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면 그래도 하고 나서 별로 아프진 않고 일상생활도 가능하고 뭐 부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멀쩡해 보여도 그래도 최소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키나이프 시술 후 일상생활은요, 하고 나서 이틀 후부터 거의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고요. 일상생활을 하긴 하는데 좀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은요, 그냥 손에 무리가 안 가는 정도, 그냥 세수하고 밥 먹고, 그냥 옷 입고, 이렇게 다니시고 타이핑하고 이런 정도면요, 2, 3일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증상이 너무 심한 분들은요, 약을 드시든지 병원에 오시든지 아니면 냉찜질을 더 이렇게 자주 해야 되겠지만 이틀 후부터는 가능합니다. 재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특별한 재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냥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쥐었다가 폈다가 힘이 많이 안 가는 상태에서 이 정도만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방아쇠 손가락 환자분들은요, 손을 이렇게 잡고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A1 도르래에 힘줄을 자꾸 걸어보는 이런 동작을 자꾸 합니다. 근데 이 동작은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바닥에 무리가 굉장히 많이 가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꾸 자극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제대로 했으면요,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고, 걸리는 느낌이 나는 것은 주변 조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키나이프 증상과 관련이 없는 그 약한 인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잘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 것이 재활의 거의 전부다. 물론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특별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를 잘 하는 곳이 있다면 물리치료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재활치료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그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절개 수술과 비절개 수술,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술과 하키나이프 시술이 어떤 방식이 더 낫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거의 모든 논문에서 하키나이프 시술이 압도적으로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가 방아쇠 손가락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이 냉찜질이 초기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방아쇠 손가락이 있는데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은 분들도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냉찜질을 하시고 평상시에 온찜질을 하시면 방아쇠 손가락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 중에 손가락을 좀 이렇게 못 구부리게 하는 보조기구들이 있습니다. 손을 그냥 이렇게 쉬면 좋겠지만, 뭐, 수술이나 시술 받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손의 휴식을 위해서 그냥 일을 안 하시면 좋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방아쇠 손가락이 있는 이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요새는 외국 사이트 아니라 우리나라 사이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손가락 고정 아니면 손가락 부목, 손가락 보조기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 적당한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방아쇠 손가락 전용 보조기구도 있는데 유명한 보조기구가 많이 있어요. 그냥 검색하면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다 있습니다. 검색해서 증상이 심할 때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손을 많이 쓰는 특정 직업군에 더 흔한 이유. 이거는요, 그 분들이 손을 많이 써서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손을 많이 써서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 효과랑 비슷한데요. 방아쇠 손가락이 생기는 원인이 이만큼 있다고 하면요. 그 중에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부분은 조금입니다. 조금. 그러니까 원인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부분이 한 요 정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의 차이가 우리가 병원에서 느끼기에는 많은 차이로 느껴집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심한 분들은 오시면요. 내가 이거 일 뭐 많이 해서 생겼어요. 이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기저에 깔려 있는 방아쇠 손가락의 근본 원인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특정 직업군에만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손을 전혀 안 쓰는 분도 방아쇠 손가락이 생겨서 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다른 질병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는 당뇨, 그리고 고혈압도 좀 연관되어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일 많은 게 당뇨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요. 방아쇠 손가락 치료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 그냥 물리치료만 할지, 약 먹을지, 주사 맞을지, 수술 받을지. 이건 환자 상태와 환자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놔두면은 장애가 남을 정도의 상황인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 시술을 했다면 과도한 운동이나 활동, 술을 피해야 되는, 이거 맨날 받는 질문인데요. 골프 쳐야 되냐, 술 먹어도 되냐, 뭐 무리하게 써도 되냐. 이거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일단 해보시고, 손이 이거 너무 붓고 아파서 안 된다 그러면요. 그러면 서서히 약을 먹거나 추가로 주사를 맞거나 해서 좀 다스려야 됩니다. 방아쇠 손가락 수술까지 했는데 주사를 또 맞냐? 또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부분은 해결했지만 힘줄의 염증, 힘줄이 붓는 게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좀 가라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환자가 평상시 피해야 될 행동은 어쩔 수 없는 일이나 그런 거는 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동작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부리는 이거 무리 되는 동작이거든요. 제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에 따라서 발생 빈도와 회복 속도가 다른가? 이거는 질문은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라서 제가 끼워 넣었는데요.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요, 이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손가락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이렇게 생깁니다. 물론 순서가 조금 연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빈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번에 얘기한 거랑 틀린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도는. 회복 속도는 중요합니다. 회복 속도는요, 엄지손가락의 회복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비슷한데 그 중에 세 번째가 가장 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가 또 느립니다. 두 번째로 회복 속도가 빠른 게 새끼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 엄지손가락이 가장 빠르고 새끼손가락이 두 번째로 빠르고 2, 3, 4번은 비슷한데 그 중에 세 번째 손가락이 가장 느리다. 하마터면 세 번째 손가락 펼뻔해. 이게 세 번째 손가락이 가장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이게 거의 안 움직이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수술하면 상처가 잘 낫질 않아서 양심적인 의사분들이죠.
경험이 많고 양심적인 의사분들이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하면 잘못하면 한 달, 두 달 아니면 그 이상도 손을 쓰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엄지손가락, 방아쇠 손가락이 심하게 있는데도 수술을 못하고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키나이프 시술을 잘하는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술만 잘 받으면요, 한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수술을 안 받고 지낼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거의 한 90% 환자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거의 증상이 없고요. 잔잔한 통증은 있다가 점점점 사라져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회복되는 게 보통이고요. 새끼손가락은 엄지손가락만큼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큰 문제 되지 않고 회복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문제가 안 생기는 분들이 그래도 70% 정도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회복하는 것처럼 한 일주일, 이주일이면 거의 증상 없이 회복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한 20% 환자들은 약간의 통증과 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은 수의 환자분들은 심하게 붓고 아프고 땡기고 그런 현상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원래 경과가 늦습니다. 이 세 손가락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찜질하고 경과를 봐야 됩니다. 하키나이프를 잘못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개 수술을 하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이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제가 하키나이프를 계속 공부하고 연마하고 한 겁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장기적으로 방치되면요, 손가락이 만약에 뭐 증상이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딸깍딸깍 하면서 계속 있는 분도 있는데 결국은 계속 진행이 돼서 손가락을 다 구부리지 못하고 지내는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주사를 계속 맞다가 힘줄이 잘못하면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통증도 계속 되겠죠. 방아쇠 손가락 환자는요, 정기적인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이건 마땅히 무슨 검사를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털보이사 가족이라도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겠냐? 예, 제 어머니가요, 하키나이프 시술 3개 받았습니다. 3개. 3개 받고 다 회복하셔서 지금 멀쩡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어머니는 경과가 좀 느려서 한 6개월 될 때까지도 잔잔한 통증이 있었고 한 1년 정도 되고 나서 통증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아쇠 손가락의 그 경과에서요, 시술 후에 이렇게 살짝 굽어지고 잘 안 펴지는 증상이 있는데 이게 힘줄염이 다 낫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힘줄에 이렇게 힘줄이 붓고 아프게 되면요, 힘줄이 수축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서서히 스트레칭을 해야 펴집니다. 기간이 몇 달 아니면 1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덜 펴지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기들 방아쇠 손가락 들어보셨나요? 본인은 방아쇠 손가락이 있어도 애기들이 방아쇠 손가락에 걸리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애기들도 한 돌 정도 된 애기들이요. 한 뭐 7살, 8살 이런 애기들 말고 돌, 뭐 2돌, 그 정도 된 애기들이요. 이 애기들이 한 1000명에 3명 정도 방아쇠 손가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나타나면요, 이 엄지손가락을 잘 못 펴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엄마들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손이 좀 부자연스러운 데까지밖에 모르는데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안 펴져서 반대 관절이, 이 두 번째 관절이 거꾸로 꺾어지는 현상, 손을 벌리려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손이 이게 안 펴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관절을 뒤로 꺾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약간 손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정형외과에 가셔서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봐서는 정확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기가 35개월인데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있습니다. 하키나이프로 시술할 수 있을까요? 예, 아기들도 하키나이프 시술 다 합니다.
아무 데서나 되는 건 아니고요.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는 병원, 그 중에서도 아기들을 할 수 있는 병원, 그 중에서도 전신 마취로 할 수 있는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키나이프 시술을 어설프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절개 수술, 전신 마취 하에 절개 수술을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저는 아기들 하키나이프 시술이 가능하고요. 전신 마취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제 친구도 정형외과 교수인데 그 친구도 전신 마취로 하키나이프 시술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아기들을 그럼 부분 마취로 해야 되냐? 재우고 해야 되냐? 제가 재우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아기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 때 그 하키나이프가 들어간 그 공간이 약간 한 1mm, 2mm만 옆으로 가면요. 신경하고 혈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확 잡아 빼거나 힘을 엄청나게 주게 되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 마취로는 너무 위험하고요. 전신 마취 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신 마취 하에서 하키나이프 시술을 그것도 아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요. 정말 이건 하키나이프의 달인입니다. 달인급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잘 찾아서 시술을 정확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들은 몇 개월에 수술하냐? 이 질문도 우리 콜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절개를 하든 하키나이프 수술을 하든 수술을 해줘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36개월이 넘어서 발견됐으면 해주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발견을 36개월 넘어서 했지만 발견을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견 못하고 한 1년 넘게 지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늦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6개월 넘어서 발견됐으면 가급적 빨리 해주는 게 낫고요. 한 20개월 정도에 발견했다. 아니면은 12개월 정도에 발견했다 그러면요. 스트레칭만 하고 놔뒀을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가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니까 한 1년 정도까지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1년 정도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기들이 손가락 관절에 장애나 기형이 생기면 그때는 바로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기들 방아쇠 손가락에 관해서 발견되면 무조건 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안 좋아지는 애들은요,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하다가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번에 시술한 애기는 한 2년이 넘었거든요. 2년이 넘고 나이도 40개월이 훨씬 넘어서 사실 굉장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손가락에 벌써 변형이 와가지고 이게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했었거든요. 다행히 시술하고 관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뼈의 변형도 좋아져서 아기가 문제가 안 생겼는데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아기들이 수술이 늦어지면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전문의를 찾아서 잘 상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절개든 하키나이프든 무조건 시기를 맞춰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있죠. 동반된 질환, 관련된 질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당뇨랑 통풍이랑 류마티스 아니면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 이런 것들이 당뇨와 관계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방아쇠 손가락이 생겼다. 그럼 시술을 빨리 받아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당뇨가 심해졌다. 아니면 당뇨를 지금 진단을 받았다.
아니면 요새 내가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가 왠지 조절이 안 되는데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요새 갑자기 심해졌다. 그러면요, 당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잘 하시고 경과를 한두 달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당이 또 심하고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못 맞는 상황이면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당이 요새 갑자기 심해졌는데 방아쇠 손가락이 그렇게 뭐 많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요, 당 조절을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통풍하고 방아쇠 손가락하고 같이 있는 분들이 통풍을 치료하면 방아쇠 손가락이 좋아지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책에는요, 통풍과 방아쇠 손가락의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내봐도 그렇고 빈도로 봐도 그렇고 통풍과 방아쇠 손가락은 그렇게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문헌에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실제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통풍 환자가 정말 많은데 통풍 환자이면서 방아쇠 손가락으로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통풍과 방아쇠 손가락은 너무 같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럼 하키나이프로 도대체 어디까지 시술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 이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키나이프로 가능한 게 뭐 그냥 경미한 것만 가능하냐? 중간까지만 가능하냐? 아니면 가운데 세 손가락만 가능하냐? 뭐 엄지손가락도 가능하냐? 이런 거. 그리고 애기들 가능하냐? 노인들 가능하냐? 이런 문제요. 방아쇠 손가락이,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그것도 이렇게 굽어지다가 더 굽어져서 이런 상태로 굽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6개월 동안 못 펴고 생활했는데 하키나이프로 시술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요, 췌장 이러고 있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2년 동안 딱 이 상태로 지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정확히. 그래서 저는요, 이분 만나고 깜짝 놀란 게 여러 가지로 물어봤는데 본인이 딸깍딸깍 하다가 이렇게 굽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굽어져서 도저히 안 펴져서 이 상태로 2년 동안 생활하셨는데 단체 식당 일을 하시는데 쉴 수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생활하다가 이제는 뭐 한번 제대로 물어보기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수술이라도 해볼 생각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저는 이게 몇 년 전이거든요. 몇 년 전이라서 하키나이프로 힘들 것 같다 일단 말씀드렸고 해보긴 해보는데 만약에 안 되면 절개 수술을 하자 말씀드리고 시행했는데 다행히 이분 잘 펴졌어요. 바로 펴져가지고 일주일 뒤에 오셨는데 엄지손가락 회복력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일주일에 오셨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아픈 데도 없고 손가락이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너무 이렇게 좀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질문하신 분이 지금 6개월이라고 그랬는데요. 6개월 동안 이러고 살았는데 손가락이 안 펴진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보니까요, 관절이 굳어져서 관절이 안 펴지더라고요. 방아쇠 손가락은 다 풀렸는데 딱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펴지는 분이 한 분이 있었다. 나머지는 다 펴졌다. 이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펴지든 안 펴지든 일단 방아쇠 손가락은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방아쇠 손가락인데 지금은 걸리지 않고 통증만 있는데 이 통증이 굉장히 기분 나쁜 분들이 있습니다. 딸깍딸깍 거리진 않는데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스치기만 해도 아파서 너무 고통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수술이 가능하느냐? 엄지손가락뿐만이 아니고 다른 손가락에도 올 수 있죠. 새끼손가락에도 꽤 많습니다. 수술을 받겠다고 하는데 수술 받으러 가면 이거 수술 받고 경과가 느려서 고생할 수 있는데 하겠냐?
그러면 또 안 하게 되고, 하키나이프 하러 갔더니, 아니, 시술하러 갔더니 이건 딸깍거리지가 않아서 시술하기가 어렵다, 내지는 시술할 필요 없다, 이런 답변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5단계로 따지면은 한 2단계 정도 되는 거거든요. 통증이 있는 분들, 아니면 1단계. 이 단계는 제가 새로 만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0단계를 자꾸 넣게 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1, 2, 3, 4, 5로 해서 1단계 내지는 2단계입니다. 누가 꼬투리 잡을까봐 이거 제가 얘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1단계나 2단계 분들도, 1단계나 2단계 분들도 하키나이프 시술이 가능합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 평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시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술 방법 자체가 그냥 이 위치에 도르래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절개하는 게 아니고요. 힘줄을 정확히 만지고 힘줄에 인대가 쌓여 있는지, 아니면 힘줄이 완전히 자유롭게 노출이 돼서 문제가 없는지를 하키나이프로 확인을 하고, 다른 기구로 또 확인을 할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의 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그럼 원래 절개 수술을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1단계나 2단계 환자도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주사를 너무 자주 맞아야 되면요, 절개 수술합니다. 당연히 하키나이프도 시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시술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시술하는 게 맞죠. 시술이 가능하다면 절개 수술보다 훨씬 부작용도 적고 회복이 빠른 하키나이프 시술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힘줄을 잡아주는 A1 도르래, 그 방아쇠 손가락의 주작용 기전, 그 원리가 되는 그 도르래 인대를 절개해도 손가락 힘이 약해지거나 기능에 문제가 없냐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다가 대답이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간 있을 수도 있다입니다. A1 도르래를 절개하면요, 약 10% 정도 힘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2, 3개월 지나면 힘이 거의 다 돌아와서 힘이 부족한 사람, 손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여러 논문에 같은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2, 3개월까지는 통증이 없다고 쳤을 때 힘이 약간 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결국 적응돼서 괜찮다. 요거는 환자가 질문한 건 아니고 제가 만든 질문인데요. 시술하다가 A2 도르래,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맨날 말씀드리는 A2 도르래를 일부 절개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런 문제가 없냐? 이 질문에 대해서만 딱 말씀드리면, 방아쇠 손가락의 원인이 되는 A1 도르래를 절개하고 A2 도르래까지 일부 절개해도, 한 3분의 1까지 절개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시술할 때 A2 도르래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많은 논문에서는요, A2 도르래의 3분의 1까지 절개해도 문제 안 된다가 중론입니다. 그래서 일부 절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 생각은요, 조금 절개해놨다가 사고가 나거나 큰 충격이 가면 A2 도르래가 결국 문제가 돼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A2 도르래는 절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실제로 한 분이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 논문이나 하키나이프 시술 자체가 A2 도르래 일부를 절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한 소심해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절개를 주로 하고 걸리는 부분들을 했었는데요. A2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다 한 건 아니고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일을 하시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이 손에 떨어져서 손하고 같이 떨어지면서 A2 도르래가 터진 경우가 한 케이스가 딱 있었습니다. 시술 잘 되고 생활 잘 하시고 일 잘 하시다가 생긴 문제죠. 그 이후로는 웬만하면은 A2 도르래는 수술할 때 같이 건드리지 않고 A1 도르래만 절개하고 A2 도르래 쪽에 주사를 좀 놓고 기구로 A2 도르래를 넓혀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약간씩 불편한 문제가 몇 달 가거나 한 1년까지 가는 경우는 있는데 A2 도르래에 걸리는 힘줄도 A1 도르래에 걸리는 그 증상을 해결해 주면 결국 조금씩 적응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A2 도르래를 다 살려놓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그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러면 신경손상 가능성이 몇 프로냐? 그리고 신경이 자꾸 손상된다고 하는데, 엄지손가락이. 그럼 신경 손상되면 못 움직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이 받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올려놨는데요. 말씀드리면, 엄지손가락의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방아쇠 손가락 수술을 하는 모든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개 수술에도 마찬가지고 하키나이프 시술 그리고 하키나이프 시술과 비슷한 다른 시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많이 생기냐? 사실 제가 논문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제 경험도 많지만 다른 분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서 본 거죠. 그런데 봤더니 진짜 환자가 팔을 이 정도까지 이렇게 확 잡아 뺀 거 아니면 정말 많이 팔을 잡아 뺀 거 아니면 단 한 케이스도 신경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논문도 봤더니 다른 논문에도 신경 손상된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본 논문은 없었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본 논문에는 없었습니다. 손상되면 그럼 못 움직이냐? 손가락 못 씁니까? 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손상되면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감각이 없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아프거나 하게 됩니다. 한 요 정도, 여기요. 못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신경이 끊어져서 감각이 없게 되는 증상은 있을 수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감각이 없게 되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손가락을 못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 손상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고요. 손상 자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신경 손상의 결과는 그렇고요. 과거에 하키나이프로 불가능하다는 시술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는 하키나이프 시술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어떤 것이 불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이건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깊게 알고 질문한 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 해당하는 게 있는데요. 엄지손가락 질문은 좀 하죠. 엄지손가락 신경손상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거 뭐 수술 가능하냐? 엄지손가락 수술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은 많이 받았죠. 엄지손가락 당연히 제일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고 결과도 가장 좋고요. 수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가장 선호합니다, 저는. 기술이 많이 올라오고 나니까 결과가 산뜻하고 경과가 굉장히 빠른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른 내용 또 말씀드릴게요. 절개 수술이나 하키나이프 시술하고 재발한 환자도 하키나이프 시술로 가능하냐? 수술하고 나서 막 떡지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합니다. 절개 수술하고 나서 다시 유착이 돼가지고 방아쇠 손가락이
종종 생기거든요. 공식적으로 한 3% 정도고 실제로 5%, 10% 정도 된다는 분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절개수술 재발이 바로 방아쇠 손가락 재발입니다. 이런 분들도 하키나이프 시술로 간단히 가능하고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재발하신 분들 많이 했는데요. 그분들 결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키나이프 시술 한 분이 재발한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재수술이 크게 부담 없는 게 하키나이프 시술의 장점이죠. 어떤 병원에서는요,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다른 병원 그 관계 자료에서도 보고 논문에서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A1 도르래, 그러니까 힘줄을 잡고 있는 그 인대가 너무 두꺼워서 시술이 어렵다. 이런 사람은 절개를 해야 된다. 절개밖에 없다. 아니면 절개 수술을 하러 가셔라. 논문에도 이런 사람은 어려우니까 절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키나이프 시술을 굉장히 잘하는 의사들은 두꺼워서 못한다는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뭐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키나이프로 못한다? 그런 일을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능합니다. 아무리 두꺼워도 힘줄의 상태를 직접 하키나이프로 만지면서 알 수 있는 분들은요,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걸 계속 풀어주다 보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키나이프가 날카로운데 힘줄을 찌르거나 힘줄을 끊거나 자르지 않느냐? 예, 그러지 않습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힘줄이라고 보면요, 힘줄을 이렇게 강하게 놓고 하키나이프를 대면 이렇게 힘줄이 손상이 되겠죠. 그러나 힘줄을 이렇게 강하게 딱 대놓지 않고 이렇게 느슨하게 대놓으면요, 힘줄에 힘을 쭉 빼고 있으면요, 하키나이프가 힘줄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강하게 대면은 뭐 손상시킬 수 있겠지만 하키나이프 고수들은 절대 그러지 않죠. 힘줄을 누르면 힘줄이 푹 들어갈 만큼 힘을 빼고 있으라고 환자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전신마취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힘줄 자체가 손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꺼운 활차, 아무리 두꺼운 도르래가 있는 환자도 그런 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잘 하면요. 환자분들 중에 손가락이 여러 개가 문제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술을 한 번에 가장 많이 했던 경우가요, 9개 손가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9개 손가락이 다 문제가 되어서 다 걸리는 거예요. 증상이 다 있습니다. 너무 아프거나 안 움직이거나 딸깍거리거나. 그래서 9개 손가락을 한 번에 다 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왜 9개였냐? 엄지손가락을 몇 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 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9개를 한 번에 한 적은 있고요. 나누어서 10개 손가락을 다 한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겨서 했는데 다음에 다른 손가락이 야금야금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10손가락 다 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다양하게 접하고 다양한 환자를 만나다 보니 결국 이렇게 여러 개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많이 써서 생긴 게 아니에요. 병이죠, 병. 원인 모르는 병인데 그 병이 힘줄이 붙는 병인 거죠.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은 걸리는 걸 해결하는 건 쉽지만 이 병 자체, 그러니까 힘줄이 붙는 걸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고요. 정확히 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진 않았지만 다른 논문들에도
똑같은 그런 맥락으로 다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손가락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방아쇠 손가락을 다 수술해 버리면 너무 아프지 않겠냐?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여러 개 손가락을 하게 되면요. 부분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를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 하고 나서 빨리빨리 하면 좋겠지만, 방아쇠 손가락 시술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개당 수술이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20분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 찌르면 되게 아프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취 주사를 찌르면 아프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번에 될 줄 알고 네 군데를 예를 들어서 다 주사를 놨다고 하면요. 이분이 두 개 하고 나서 마취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이. 그러면은요, 마취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쪽 손으로 넘어가서 여기도 한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8개 손가락 한다고 하면요. 이거는 수술도 한 2시간 정도 걸리지만 마취가 풀릴 때마다 계속 찔러야 돼가지고 환자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예전에는 부분 마취로 그 손가락들을 8개씩 했느냐?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로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환자 보고 움직여 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술이 거기까지밖에 안 될 때까지는요. 그래서 환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환자를 재워줄 수가 없었어요. 손 수술은 제가 예전에 손가락이 골절이 돼서 여러 번, 한 10번 가까이 받아봤습니다. 손 수술을. 왜냐하면 이게 너무 조각조각 나서 부러졌다가, 이 손가락이요. 부러졌다가 붙은 줄 알았는데 또 부러지고, 붙은 줄 알았는데 또 부러져서 계속 수술하고, 또 제가 수술을 쉴 수가 없어서 또 일을 하면서 또 손을 써야 됐기 때문에 깁스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 받아왔는데 손이 정말 뭘 하면 정말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사 맞는 것 자체가.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개 손가락을 했지만 그 고통을 참을 정도로 방아쇠 손가락이 이게 심각하긴 한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환자들이 했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기술이 환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환자한테 확인을 받지 않고도 힘줄 자체를 확인을 하고 힘줄의 상태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신 마취 또는 수면을 하고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환자의 손가락을 수술을 하면요.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강한 고통이지만 약한 마취를 해도 환자분이 미동도 없이 수술을 잘 받습니다. 그럼 환자도 고통이 없고 수술하는 저도 환자가 갑자기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손가락을 할 때 지금은 아프지 않게 전신 마취로 가능하다. 방아쇠 손가락 시술에 거의 마스터를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 3년 전 영상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강력하게 원하는 환자만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환자가 다 가능합니다. 아기들도 가능합니다. 방아쇠 손가락하고 같이 오는 손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당뇨나 류마티스 이런 거 말고요. 손에서 같이 오는 속칭 3대장이 있습니다. 3대장. 삼총사. 뭐냐면요. 방아쇠 손가락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 하고요. 드케르뱅 병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힘줄하고 관련이 있는 병인데요. 뭐냐면 방아쇠 손가락은 힘줄 하나가 부어서 그 힘줄이 통로에 걸려서 딸깍딸깍 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여기에 우리 굽힘근 힘줄, 그러니까 이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힘줄이 여러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신경이 하나 이렇게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힘줄들이 손목 터널에서
부으면서 신경이 낑기는 증상.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손목 터널에 지나가는 힘줄들이 부어서 또는 다른 원인이라고 하는데 거의 힘줄이죠. 99.9%가 힘줄입니다. 아니면 다른 종양이나 물혹이나 골절 같은 게 있어서 신경을 누르고 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방아쇠 손가락하고 굉장히 잘 동반합니다. 또 하나 잘 동반하는 게 드케르뱅병인데요. 이것도 비슷한 현상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는 힘줄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힘줄 두 개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이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처럼 이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를 지나가는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통로를 지키고 있는 그 인대가 또 붓거나 그래서 좁아지거나 그러면요. 이렇게 움직일 때 통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드케르뱅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케르뱅이라는 이름은 안 중요하고요. 이것도 힘줄이 부어서 생기는 문제다. 방아쇠 손가락하고 똑같은 원리로 생기는 병이다 해서 이 세 종류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 있는 분들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하고 드케르뱅 병이 같이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쪽도 아프다면 방아쇠 손가락 진료를 받을 때 내가 손이 좀 저리다 또는 엄지손가락 움직일 때 이 손등 이쪽 손등 쪽이 좀 아프다 그러면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병원 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선생님들이 까먹지 않고 수술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손가락, 드케르뱅. 방아쇠 손가락하고 잘 동반하는 게 물혹입니다. 물혹. 이 물혹은 정식 명칭은 결절종이거든요. 결절종이 뭐냐면 관절 주머니나 힘줄 주머니가 약한 부분이 부풀어서 풍선처럼 꽈리처럼 부풀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그 결절종이 잘 생깁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특히 이 A1 도르래 있는 부분에 잘 생기고 이 중간 부분에도 이런 부분에도 잘 생깁니다. 그럼 이 물혹을 어떻게 하느냐? A1 도르래, 그러니까 방아쇠 손가락을 수술할 부분에 생기면요. 그거는 그냥 도르래 절개를 해주고 나서 기다리면 대부분 없어집니다.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95% 이상이 물혹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여기 중간에 한 이런 부분에 생긴 거는요. 시술할 때 주사기 같은 걸로 빼내서 없애면 대부분 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방아쇠 손가락에 있는 손가락과 같은 손가락에 생긴 다른 부위의 이 결절종 물혹은요. 방아쇠 손가락 영향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없어지고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주사기로 이렇게 없애면요. 제가 또 많이 받는 질문인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질문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키나이프 시술은 안 보고 하는 시술인데 위험하지 않느냐? 예, 이게 굉장한 딜레마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설명을 드리자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키나이프 시술은 애초에 초음파를 보지 않고 하게끔 설계된 기구이고요. 초음파를 보지 않고 하키나이프 시술을 해야 더 정확히 시술이 되고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 때 초음파를 보지 않고 해야 더 안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이것만 갖고도 영상을 제가 찍은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환자들이. 공황장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바늘을 극도로 무서워하는 분이 있고 특정한 자극에 자기도 모르게 손을 확 잡아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 때요. 만약에 손을 시술한 사람이 꽉 잡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살짝만 움직여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때문에 손을 꽉 잡고 해야 돼서 초음파를 볼 수가 없는 게 있고요. 사람이 손이 두 개잖아요. 손 잡고 초음파 잡고 그럼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잡으면 어떠냐? 보조 시술자가 잡으면 어떠냐? 그게 좀 힘듭니다. 각도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려면요. 하키나이프로 힘줄의 상태, 힘줄이 과연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힘줄에 도르래가 쌓여 있는지 안 쌓여 있는지, 유착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힘줄 상태가 두꺼운지 얇은지, 물혹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를 하키나이프로 촉지하고, 그러니까 만지고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시술을 끝내고 나서는 시술이 잘 되었는지를 환자한테 물어봐서 걸리나 안 걸리나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하키나이프나 아니면 다른 기구,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프로브라 하는데 그냥 막대입니다. 얇은 막대 같은 걸로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를 확인할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게 초음파를 본다고 안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초음파를 보면 힘줄이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안전한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초음파가. 초음파 보는 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음파는요, 복잡한 어떤 장기, 예를 들어서 그 갑상선이나 간이나 신장 같은 데를 본다고 하면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분들이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힘줄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초음파는 굉장히 잘 보입니다. 힘줄은 너무 잘 보여서 막 이런 큰 동아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초음파를 그렇게 잘 보는 사람이 몇만 명이나 되는데 의사 중에 왜 하키나이프 시술을 초음파를 보고 잘 하지 못하느냐? 초음파로 보고 하는 것이 위험하고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음파를 보고 하게 되면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구조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껍고 질긴 도르래 인대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키나이프 날이요, 어느 정도로 이게 날카롭냐면 제 거는요, 제가 직접 연마하기 때문에 회칼 정도 아니면 면도칼 정도, 우리 면도하는 면도칼 정도 수준으로 날카롭습니다. 날이 앞뒤로 다 날카롭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도르래 인대를 절개할 때 손이 딸려옵니다. 제가 잡고 있는데도 이렇게 그을 때 딸려옵니다. 그 정도로 도르래 인대가 강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지 않으면 강한 도르래 인대는 절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초보일수록, 그리고 잘 이게 감이 없는 분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키나이프 시술을 잘 하시는 분들, 특별히 제한이 없는 고수분들은요, 초음파를 보지 않고 환자 손을 만지면서 하키나이프 위치를 확인하고 하키나이프가 어디를 자르는지 어디 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선 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그어보고 움직여보고 조금 그어보고 움직여보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절개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하키나이프 시술에 약간 중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요. 그래서 하키나이프 시술은 초음파를 보지 않고 해야 더 안전합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네요. 마지막 질문인데, 근데 이건 마지막 질문은요, 저는 너무 무서운데 통증 없이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나 이거 주사바늘 찌르면 못 견디는데
수면이나 전신 마취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근데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드릴 필요는 없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하키나이프 시술이 극강으로 완벽해지면, 완벽에 거의 가까워지면 전신 마취나 수면으로 하키나이프 시술을 해도 부분 마취로 하고 환자한테 계속 검사 맡으면서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전신 마취로 해도 하키나이프 시술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궁금해하고, 그리고 저한테 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영상을 다 봤는데 내가 이거는 궁금합니다 라고 했던 것도 다 집어넣었으니까요. 방아쇠 손가락 하키나이프 시술에 대해서 아니면 일반적인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단점, 장점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아쇠 손가락 하면 털보이사, 털보이사 하면 방아쇠 손가락, 털보이사였습니다.